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또 무엇이 있는지 시장의 핫 이슈, 핫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볼 테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튬 없는 리튬 테마주 포스코임텍입니다. 포스코임텍이 왜 이렇게 오르나, 최근에 거래량이 왜 붙나 보다 보면은 다 리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리튬 수혜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리튬 없는 리튬 테마주, 이것도 포스코임텍 주주분들에게는 살짝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정말 그 리튬 관련주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엠텍이 리튬 관련주냐 본다라면 관련주가 아니죠. 회사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아예 우리는 그 리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 리튬 관련주야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어찌되었든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제 어저께도 나온 게 그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아르헨티나에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2만 5천 톤급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을 한다라고 했고, 그럼 포스코 엠텍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은 연관성이 없죠. 뭐 이 투자와 관련해서 뭐 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회사를 어떻게 보면 포스코 제철을 포항제철이죠. 죄송합니다. 포항제철을 빼내고 아예 2차 전지 회사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포스코 엠텍은 지금은 연관성이 없겠지만 알루미늄이든 뭐든 관련된 제품들을 가공도 하고 뭐 이동도 하고 배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상한 회사가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포스코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2차 전지하고의 어떤 사업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가 맞아요.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또 회사에서도 아직은 이런 거랑 연관성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이상 돌파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레드님이요. 채팅방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그래도 시장이 리튬이라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시장은 지금 이 포스코임텍을 리튬 테마주 안에 넣어서 네. 리튬주들이 오르면은 이 종목도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하락하고 네.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세부상을 보면은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하는 말이 그 염호에 투자한 건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정말 찐수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는 그 외에도 뭐 양극재,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이 있으니까 네. 페메터리까지 정말 재료 부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잡음이 많은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진짜 찐이라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변동폭이 왜 더 클까라는 데 약간 의구심을 가지며 네.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 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를 하고 있었고, 뭐 약간 이제 그 하위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든 뭐든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결국엔 제철 사업도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주가는 최근에도 한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약간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도.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철강으로 봤지만 이젠 더 이상 철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힘을 받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방금 말한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좀 탑픽을 보자면은 포스코 엠텍은 개인적으로 유창희 대표님의 취향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 뭐 솔직히 많이 하락한 포스코 케미칼도 네. 좀 가기심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 각도가 좀 있고 아직은 지지선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좀 본다라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꼽아주셨는데 혹시 그럼 이걸 리튬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재료를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리튬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조정이 나왔고, 약간 이런저런 불확실한 뭐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꺾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종목 빼먹었는데요. 마침 마감 OX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종목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네. 연일 우상향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같은 LX 인터내셔널하고는 좀 상사주긴 하지만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뭔가 이 회사만의 강점이 있나 보죠? 뭐 LX 그러니까 예전에 LG 상사죠.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사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물류 배송 쪽도 상당 부분 그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좋은 실적을 줬었고 올해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간 가스 쪽에 조금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올해. 네. 그러면 이제 지난 가을에 가스 가격이 좀 폭락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같이 연동해서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겨울로 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국내 가스 수요 증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또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최근 한 2년 동안 2년 정도 흐름을 보시면 상단이 한 28,000원, 하단이 한 2만 원 정도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네. 지금 상단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뭐 지금 허리 라인이거든요. 24,000원, 23,000원은.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오늘 저희 상황실의 주제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좀 바뀌게 되겠네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로 속도내는 샤페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최근에 늘면서 그 치료제 임상 환자가 절반 등록이 마감이 됐다. 임상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주가를 좀 올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플러스 독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평균 5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지금 최고치, 그러니까 뭐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최근 몇 달 이내로 본다라면 8만 명 넘겼던데요. 네, 또. 그러니까 확진자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를 믿을 수가 없죠. 중국은 코로나로 죽기 직전까지 가야지 코로나 환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를 해제했기 때문에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좀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샤페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어떻게 보면 이건 코로나 치료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흡기 질환 이런 쪽에 대해서
병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폐렴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으로도 혹은 일반 감기로도 사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렴으로 전이돼 가지고 사망하는 것인데 여기로 갔을 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부분을 좀 차단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적용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그 독감이라는 게 진짜 뭐 신종플루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한 1, 2년 전에 신종플루라 가지고 상당히 그 국내에서 위험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신종플루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계속 매년 신종플루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라는 게 없어지지 않고 매년 이제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한번 개발이 된다라고 이게 임상이 3상에서 또 약으로 만드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잘 만들어진다라면 꾸준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상장을 했어요. 네. 샤페론이. 뭐 제약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그 상장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성장주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 상장을 했고 또 여기 더불어서 새내기주들은 계속 그 보호해석 물량에 대한 네. 불안감이 있기에 가장 지금 불안정한 시기에 샤페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살아나야 될까요? 방금 말한 뭐 이런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혹은 샤페론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더욱 부각을 받아야 될까요? 샤페론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처음에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치료제, 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좀 받았었죠. 이것은 이미 지금 계약도 좀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주목하고 있는 게 아토피, 피부 질환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아토피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도 좋은 임상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장하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또 그렇다 해서 엄청난 조정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시가 대비해서야 뭐 9,000원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5,600원까지 하락해서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다른 기업들 비교해 본다면 덜 하락을 했고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단순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약이 그냥 뭐 희귀 질환 이런 쪽 관련된 신약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알츠하이머는 희귀 질환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된 폐렴 이런 염증 치료제 이런 것은 아주 희귀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씩 샤페론 타이밍을 가져봐도 괜찮은지 사실 저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눈길을 끌길래 네. 눈여겨보고 있다가 첫날 주가 보고 그래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위험하다 하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듯 하니까 이제 조금 눈길이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첫날 상장했을 때는 섬유유연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좀 최근 들어서 뭐 이게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항대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 지지선이 됐던 자리를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전 다시 한번 상장했었던 가격 한 9,500원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자리를 돌파를 못 한다라면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6,700원 혹은 6,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좀 일정 부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왜냐면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꺾일 건 아니거든요. 최소 1월 초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샤페론 그러면은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지 단기 목표가로는 얼마 볼까요? 9,500원 정도 보고 있고 네. 신규 매수도 아직까지는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9,500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또 새내기 주고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단기로는 네. 볼게요. 9,500원도 적은 목표가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샤페론 봤고요. 저항 돌파가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카카오 엔터와 손잡은 큐브 엔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큐브 엔터가 처음에 여자아이들이 데뷔했을 때 그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카오 엔터와 800억 원 규모의 음반 콘텐츠 선급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주가는 오르다가 급락하고 있어요. 네. 이 계약 이야기와 하락의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계약과 하락을 바로 일치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뭐 급등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아니 좀- 악재라고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큐브엔터의 그 1년 매출이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8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엄청난 계약을 맺은 것이고, 물론 이게 4년짜리 계약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4년짜리 계약이면 뭐 1년에 뭐 200억 남짓이지 않겠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바로 내년 1월 달에 500억을 선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아이들이라든지 다른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800억이라는 것은 또 빨리 소진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많아질수록 이 계약금은 빨리 소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조금 꺾이는 부분들 좀 있었고, 또 단기 차익성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별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오늘 한 12% 정도, 솔직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연이은 흥행 속에 하나형 해자 기대감까지 더해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게 악재는 아닌데 좀 예상 밖의 주가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아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큐브엔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좋잖아요. 좋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매출도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금, 내년에 받을 선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투자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근 뭐 NFX 이야기도 네, 있던데. 뭐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뭔가 비례지향적인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음봉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럼 큐브엔터 대응 전략은요? 보유자들 관점에서 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건 실익이 없다. 만약에 아침에 좀 매도를 하셨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12%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의 매도는 실익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라면 충분히 한 2만 원대까지 이상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 2만 4천 원대까지의 반등은 뭐 분위기만 형성된다라면 좀 시간을 갖고 보시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큐브엔터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의외로 유창희 대표님이 네. 엔터 업계는 관심이 그렇게, 뭐 아이돌에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지만 네. 엔터주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전부터 대형 엔터사, 뭐 JYP 엔터라던가 SM을 밀었는데 네. 오늘 큐브엔터에 대해서도 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중소다, 대형사다 이렇게 나눠보자면 네. 여전히 그래도 투자 매력이 높은 거는 대형주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좀 흑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 JYP 엔터테인먼트를 대장주로 많이 맞아요. 말씀드려왔었고, 한 가을부터는 조금 좀 시각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게 SM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지 매출 규모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하이브 다음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라이크스 기획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SM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들은
SM을 상당히 주목해 보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JYP에서 엔터로 탑픽을 살짝 선회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다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